폐하, 어서 달아나십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문은 닫혔다. 1455년 유니월 창덕궁 내전 깊숙한 곳에 18살 왕비가 홀로 남겨졌다. 남편 단종은 삼촌에게 옥새를 빼앗겼고 왕비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쿠데타였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순왕 후 송씨가 단종의 왕비가 된 것은 1454년, 그녀의 나이 15이었다. 본가는 여산, 판돈영 부사 송현수의 딸이었다. 간택 당시 그녀는 단아하고 총명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12살의 어린 왕 단종과 나란히 가래를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1년 남짓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궁궐 안팎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유정난을 통해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직접 죽이고 실권을 장악했다. 명목상 왕은 단종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안에 있었다. 조정 대신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수양대군 편으로 기울었고 어린 왕을 진심으로 지키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왕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침전에 앉아 바깥의 발소리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문 안을 오던 상궁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18살의 왕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455년 유니월 11일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다. 사관의 기록에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적혀 있지만 이미 군사를 장악한 수양대군 앞에서 15살 왕의 자발적 결정이란 말은 누구도 고지듣지 않았다. 옥새가 넘어간 날 왕비는 왕비가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왕대비가 된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가 이 궁궐의 주인이 되었고 정순왕후는 졸지에 선왕의 비라는 어색한 호칭 속에 갇혔다. 그것도 잠시였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이듬해 성산문 등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났다. 남편이 떠나던 날 왕비는 국문 밖까지 나올 수 없었다. 유배지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았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해진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장면만큼은 어딘가 진실처럼 느껴진다. 18살, 이제 막 세상을 알기 시작한 나이에 그녀의 세상은 이미 끝나버렸으니 궁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각도 담장도 연못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 안에서 그녀의 자리는 사라졌다. 아직 폐서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더 깊은 추락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 아침 그녀는 왕비의 옷을 벗었다. 스스로가 아니라 벗으라는 명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457년 6월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던 날 정순왕 후 송씨는 그 자리에서 함께 폐서인이 되었다. 왕비에서 평민으로, 아니 평민도 아니었다. 조선의 법도는 그녀에게 훨씬 더 가혹한 자리를 내렸다. 관비, 나라의 종.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권력을 틀어쥐는 데는 2년이 걸리지 않았다. 단종은 1455년 왕위를 내주고 상왕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1457년 성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격하시켰고 영월 유배지에서도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왕비에게도 향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죄인의 처는 연좌제의 적용을 받았다. 단종이 반역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정순왕후 역시 같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송현수는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오빠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다.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그녀는 모두 지켜봐야 했다. 폐서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고 머물던 처소에서 쫓겨나고 이름 앞에 붙던 모든 호칭이 지워지는 것이었다. 왕비 시절 그녀를 모시던 상궁과 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동대문 밖 숭인동 근처의 낡은 집 한 채였다. 정확히는 집이라기보다 허름한 거처였다. 관비로서 궁 밖에 내쳐진 그녀는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다. 비단옷 대신 거친 베옷을 입었고 수라상 대신 직접 손을 놀려 밥을 지었다. 왕비 시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잃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다. 그녀가 잃은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올리던 목소리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던 궁궐의 소음, 그리고 남편과 함께 바라보던 창덕궁 후원의 하늘이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왕 조실록은 이 시기 그녀의 모습을 거의 기록하지 않는다. 권력의 역사는 패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가 폐서인으로 전락하던 날의 감정도, 낡은 거처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장면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대에 전해지는 야사와 지역 민간 기록들이 그 빈자리를 조심스럽게 채울 뿐이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추락은 끝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에게 추락은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왕비의 자리에서 관비의 자리로 떨어진 그 충격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저항이었다. 권력은 그녀의 이름을 지웠다. 신분을 빼앗았다. 가족을 흩어놓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다. 무릎 꿇지 않은 채로. 세조는 그것을 몰랐다. 한 여인을 바닥으로 밀어넣으면서 그 바닥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왕비에서 관비로 떨어진 그날 64년에 걸친 침묵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조가 사람을 보냈다. 쌀과 옷감을 들려서 그녀는 돌려보냈다. 말 한마디 없이.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남편을 죽인 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밥이든 옷이든 잡이든 단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18살 때 왕비가 된 여인은 21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자신의 남은 삶의 방향을 정했다. 세조는 즉위 이후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했다. 단종을 유배 보내고 사육신을 처형하고 반대파 인사들을 숙청했다. 그러나 폐서인이 된 어린 왕비 하나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체면상 어려운 일이었다. 세조는 몇 차례 그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해진다.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실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문헌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거절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다. 조선 사회에서 왕의 하사품을 거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불경제로 몰릴 수 있었고 이미 관비 신분인 그녀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
주변에서도 그냥 받으라고 했을 것이다. 몸을 낮추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그 물자로 겨울을 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녀는 듣지 않았다. 이 거절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세조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조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저 여인도 결국 세조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읽혔다. 그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남편의 왕위를 빼앗고 유배지에서 죽음으로 몰아간 자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채로 남편을 2번 배신하는 일이었다. 굶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추워도 버틸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자의 손에서 받은 것을 입에 넣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로 끝난다고 느꼈을 것이다. 숭인동의 거처는 초라했다. 조선시대 사대문박 지역은 도성안에 비해 생활 환경이 열악했고 관비 신분으로 내처진 그녀에게 변변한 집이 주어질 리 없었다. 끼니를 잇는 일이 날마다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적어도 세조를 향해서는 이 무렵 그녀가 생계를 유지한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다. 바느질이었다. 손수 천을 다듬고 옷을 지어내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민간 기록에 남아있다. 왕비 시절 익혔던 바느질 솜씨가 이제는 밥벌이의 수단이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 폐서인 신분의 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바늘을 쥔 손이 예전에 옥새 옆에 놓였던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떤 감정으로 바라봤을까?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절개라는 말은 쉽게 쓰인다. 하지만 절개는 배부를 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춥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굽히지 않는 것이 절개다. 그녀는 그것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다. 그냥 살아냈다. 세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2 손으로. 세조는 끝내 그녀를 꺾지 못했다. 물자를 거절당한 이후 더 이상 강요했다는 기록도 없다. 어쩌면 세조도 알았을 것이다. 저 여인은 달래거나 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은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신분도 재산도 이름도. 그러나 한 사람이 속으로 품은 뜻만큼은 아무리 강한 권력도 손댈 수 없다. 그녀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날들 속에서 어느 날 아침 동대문 밖 좁은 골목에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손에는 각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누구는 나물 한 묶음, 누구는 배 한 조각, 누구는 작은 쌀 봉지. 말은 많지 않았다. 눈빛으로 통했다. 그 자리에 모인 여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폐서인이 된 정순왕후가 숭인동 근처에 머물게 되면서 그 소식은 소문처럼 퍼졌다. 왕비였던 여인이 관비로 전락해 끼니도 잊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도성 밖 여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갔다. 공식적으로 그녀를 돕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세조의 눈밖에 난 인물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서민 여인들이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훗날 금남의 시장이라 불리게 된 작은 장터였다. 남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 오직 여인들만 드나들 수 있는 시장. 이 장터는 단순한 물건 거래의 공간이 아니었다. 왕비를 돕기 위한 여인들만의 은밀한 연대였다. 역사 기록에는 이 장터가 비구니들이 채소를 팔던 자리로 묘사되기도 하고 동대문 밖 여인들이 열었던 채소 시장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정확한 형태나 운영 방식이 문헌에 상세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정순왕 후가 머물던 숭인동 일대에서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여러 야사와 지역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장터의 흔적은 훗날 동대문 인근의 여인시장 전설로 이어졌다고도 전해진다. 이 여인들은 왜 움직였을까? 그들 중 상당수는 정순왕후를 직접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왕비의 얼굴을 알 리 없는 평범한 안악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나선 것은 아마도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 남편을 빼앗기고도 무릎 꿇지 않는 여인. 권력에 굽히지 않고 홀로 버티는 여인. 그 이야기는 신분을 넘어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저 사람만큼은 쓰러지게 두어선 안 된다는 감정. 이름 없는 여인들이 가진 그 감정이 작은 장터 하나를 만들어냈다. 시장은 이른 아침 열렸다. 여인들은 저마다 집에서 조금씩 덜어낸 것들을 들고 왔다. 채소, 나물, 천조각, 쌀. 그것들을 팔고 번 돈이나 물건이 조용히 그녀에게 전해졌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들의 눈을 피해 여인들끼리만 아는 방식으로. 정순왕 후가 이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세조의 하사품을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권력자의 시에는 거부했지만 이름 없는 여인들의 마음은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존심을 함께 지켜주는 일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작은 연대가 가진 의미는 생계 지원 이상이었다. 세조의 치세 아래서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절에 여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기억을 이어갔다. 장터에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었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여인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권력은 역사를 쓴다.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실을 붙든다. 동대문 밖 좁은 골목에 모였던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랬다. 그녀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 아침 그 골목에서 나눈 눈빛만큼은 어떤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동쪽, 강원도 영월이 있는 쪽,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쏟아지는 날도, 몸이 아파 일어서기도 힘든 날도 그 방향만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남편이 거기 있었다. 아니, 남편이 거기서 죽었다. 그래도 그쪽이었다. 단종은 1457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강이 삼면을 감싸고 절벽이 막아선 그 외딴 땅에서 17살의 전직 왕은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여름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영월 관하 근처 관풍원으로 옮겨졌고 그해 10월 결국 사사되었다. 독약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확한 죽음의 방식보다 분명한 것은 17살 소년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소식이 정순왕 후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나이 21살이었다. 공식적인 애도는 허락되지 않았다. 단종은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었고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위였다. 곡소리도 마음 놓고 낼 수 없었다. 상복을 입을 수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한 가지가 있었다. 바라보는 것. 그녀가 살았던 숭인동 거처 뒤편 언덕에서는 동쪽이 보였다.
이 언덕이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된 곳이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그녀가 매일 그 자리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언덕은 그 이름을 얻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에 동망봉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지역 문헌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 자리에 올랐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봤다고 한다. 64년이었다. 단종이 죽은 해부터 그녀가 눈을 감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물론 64년의 모든 날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살아남아 지명으로까지 굳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 닿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눈을 여는 것, 그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방향만큼은 놓지 않는 것. 64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쓰면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봄이 64번 오고 그의 기일이 64번 돌아오고 그리움이 64해를 쌓인 무게다. 그녀는 그 세월을 소리 없이 살았다. 곡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다. 기록에 남겨진 그녀의 말은 거의 없다. 다만 매일 아침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다. 나는 잊지 않았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동망봉에는 훗날 그녀를 기리는 제단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름 없이 살다 간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언덕에 올라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 눈물이 쌓여 지명이 되고 지명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영월은 멀었다. 걸어서는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여인에게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을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 그곳이 보였을 테니까. 청령포의 강물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 17살에 유배지로 떠나던 남편의 뒷모습이 64해가 지나도 여전히 선명했을 테니까. 그녀는 끝내 영월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영월은 매일 아침 그녀에게 왔다. 세조는 꿈을 꿨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아들을 죽인 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세조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날 이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가 스스로의 몸에게 지고 있었다. 세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고 단종을 몰아내고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했다. 직전제와 진관체제 같은 굵직한 제도 개혁을 단행했고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닦았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군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조가 피부병을 앓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가 말년에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가려움증과 종기, 피부가 짓무르는 증상이 반복되었고 각지의 온천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시도했다. 충북 속리산 인근의 온천, 황해도의 온천 등 세조의 행차 기록에는 치료 목적의 온천 방문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속리산 법주사 인근에서 세조가 목욕을 하다 소나무 가지가 저절로 들려 그를 피했다는 정이품송 전설도 이 시기의 이야기다. 눈병도 심해졌다. 말년의 세조는 시력이 크게 약해졌으며 이 역시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다.
정사를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다. 강력한 의지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가 정작 자기 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악몽 이야기가 더해진다. 현덕왕후의 저주 이야기는 야사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실록에 직접 기록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세조가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치고 서인으로 강등시킨 것은 사실이다.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는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사후에 폐위되었고 능이 훼손되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죄를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세조 스스로도 불안했을 것이다. 불교에 깊이 귀의한 것이 이 시기였다. 강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간행하고 원각사를 세웠다. 왕이 직접 불경 번역에 참여하고 사찰 건립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단순한 신앙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죄업을 씻으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권력을 잡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세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1468년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나이였다. 피부병과 눈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맞은 죽음이었다. 그가 죽기 전 신숙주를 불러 성산문 등을 죽인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야사에 전해진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말이 살아남아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한편 동대문 밖 숭인동에서는 22살이 된 여인이 그날도 동망봉에 올랐다. 세조가 온천을 전전하며 피부병을 다스리려 애쓰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세조의 고통은 들리지 않았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권력은 빼앗을 수 있다. 신분도 재산도 이름도 지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권력이 남긴 죄의 무게는 결국 가진 자의 몸 위에 쌓인다. 세조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숭인동의 여인은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아직 멀쩡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살아낼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조가 죽었다. 그 다음 왕도 죽었다.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그녀는 살아 있었다. 왕이 5번 바뀌는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누가 왕좌에 오르든 누가 권력을 잡든 그녀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동망봉을 바라보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루를 닫았다. 그것이 64년이었다. 세조는 1468년에 죽었다. 그 뒤를 이은 예종은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20살이었다. 예종의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했고 성종은 25년을 재위했다. 성종 다음은 연산군이었다. 연산군은 폭정 끝에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다. 중종이 즉위한 것은 1506년이었다.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은 1521년이었다.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5명의 왕이 즉위하고 재위하고 죽거나 쫓겨나는 동안 숭인동의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살아서 지켜봤다. 역사책에 굵은 글씨로 기록된 사건들, 반정과 사화와 폐위가 이어지는 격동의 세월을 그녀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지 않았다.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냈다. 침묵의 저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삶이었다. 그녀는 세조에 맞서 칼을 들지 않았다. 상소를 올리지도 않았다. 목소리를 높여 남편의 억울함을 외치지도 않았다. 그랬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육씨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 처형당했다. 생육씨는 벼슬을 버리고 숨어들었다. 그녀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그냥 살기로 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굽히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남기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이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끝끝내 살아있을 때 그 존재 자체가 권력에 대한 반박이 된다. 단종의 왕비가 살아있는 한 단종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가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오르는 한 영월에서 죽은 소년 왕은 잊히지 않는다. 성종시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였지만 세조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았다. 살림 세력이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직 공식적인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단종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금기시되지는 않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여전히 숭인동 근처에 머물렀을 것이고 여전히 바느질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쇠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그녀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손을 내밀거나 스스로를 낮추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연산군 시대는 모두에게 힘든 시절이었다. 폭정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 그 시절 숭인동의 노파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은 없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새 왕이 들어서는 것도 지켜봤다. 그녀의 나이 60이 넘었을 때의 일이었다. 60이 넘은 몸으로 여전히 아침마다 동망봉에 오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다리가 아팠을 것이고 숨이 찼을 것이다. 그래도 그 방향만큼은 바라봤을 것이다. 창문을 열고 혹은 문 앞에 서서 동쪽을 향해 눈을 들었을 것이다.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5왕의 시대를 살아낸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꺾지 못한 사람. 그녀의 저항은 소리가 없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소리 없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공기처럼, 물처럼 그 자리에 그냥 있다.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다. 세상이 5번 뒤집히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다. 1521년 그녀의 나이 82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숭인동의 거처에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날 아침 64해를 버텨온 몸이 마침내 눕기로 했다. 소리도 없었다. 소란도 없었다. 왕비로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긴 세월을 관비로, 폐서인으로, 이름 없는 노파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떠났다. 정순왕 후 송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중종 16년 1521년이었다. 향년 82세.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변변한 의원도 좋은 음식도 없이 평생을 버텨온 몸이 그 나이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녀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녀가 살던 자리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소나무들이 영월 쪽으로 굽어 자라고 있었다. 동망봉 일대에 서 있던 소나무들이 하나같이 동쪽, 영월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무가 햇볕을 향해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하필 영월 쪽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64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여인의 그리움이 나무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했다. 땅속으로 스며든 눈물이 뿌리를 그쪽으로 이끈 것이라고 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전설은 아무 데서나 생겨나지 않는다. 진실의 씨앗이 있는 자리에서 자란다. 그녀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폐서인 신분이었으니 왕실의 예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성대한 의식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곡소리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숭인동 일대의 여인들이 조용히 모여 마지막을 함께 했을 것이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녀가 묻힌 곳은 처음에는 초라했다. 폐서인의 무덤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사릉이 그녀의 무덤이지만 이 무덤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그녀가 눈을 감던 그 순간 자신의 무덤이 훗날 능의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82년의 삶을 돌아본다. 15의 왕비가 되어 18배 모든 것을 잃었다. 21살에 남편이 죽었다. 그 이후에 61년을 폐서인으로, 관비로, 이름 없는 노파로 살았다. 가진 것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 그녀는 동쪽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몸을 일으킬 힘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 마침 동쪽이었다면 그 햇살 속에서 눈을 감았을 것이다. 영월의 강물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15에 처음 봤던 남편의 얼굴이 보였을 것이다. 64년 만의 재회였다. 소나무들은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다. 여인이 떠난 자리에서 나무들이 대신 남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움은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땅에 스며들고 나무에 깃들고 바람에 실려 오래 남는다. 동망봉의 소나무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방향만큼은 남겨두고 갔다. 1698년이었다. 정순왕후가 눈을 감은 지 177년이 지난 해였다. 조선의 왕은 숙종이었다. 숙종은 그의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다. 노상군으로 강등된 지 241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폐서인으로 죽은 여인도 비로소 왕비의 이름을 되찾았다. 죽고 나서 177년이 지나서야. 단종 복위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성종 때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된 논의가 선조, 광해군, 인조를 거치며 조금씩 무르익었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감되는 시간이 흐를수록 넓어졌고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충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단종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다. 1698년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고 묘호를 단종으로 정했다. 영월의 무덤은 장릉으로 격상되었다. 사육신은 복권되었고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의 명예가 하나씩 회복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폐서인 송씨는 정순왕후로 복위되었다. 왕비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그녀가 묻힌 곳은 능으로 격상되었다. 이름은 사릉이었다. 생각할 사, 그리워할 사. 능의 이름에 담긴 뜻은 단순했다. 그리워한다. 64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던 여인의 삶이 단 2글자로 압축되었다. 사릉, 그리워하는 능. 이름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담았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사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다. 능역 안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영월 방향으로 굽어 자란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진다. 수백 년 전 동망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녀의 무덤 곁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같은 능에 잠들지 못했다. 단종은 강원도 영월 장릉에, 정순왕후는 경기도 남양주 사릉에. 두 사람은 죽어서도 수백 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재회가 죽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법도와 능의 위치 선정 원칙상 두 능을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도 두 사람은 다른 자리에 잠들어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정순왕후답다고 말한다. 살아서도 혼자였고 죽어서도 혼자지만 그 혼자임이 결코 패배가 아닌 삶이었다고. 17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한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그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3번 이상의 왕존의 세대가 바뀌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동안 그 억울함은 땅속에 묻혀 있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야사에서 야사로 전해지면서 정순왕후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1521년에 눈을 감았으니 복권이 이루어진 1698년까지는 177년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서 지킨 것들이 결국 그 복권을 가능하게 했다. 굽히지 않은 채로 살아낸 삶이 죽고 나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고 그 기억이 177년을 버텨 마침내 역사의 공식 기록으로 돌아왔다. 사릉이라는 이름은 누군가 지어준 것이지만 그 이름의 진짜 주인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가 64년 동안 매일 아침 증명해온 것이 그 두 글자 안에 있었다. 그리워한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복수가 있다. 칼을 들지 않는 것,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그저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하게 두는 것. 정순왕후의 64년이 그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본다. 15세 왕비가 되었다. 18배 모든 것을 잃었다. 21살에 남편이 죽었다. 그 이후 61년을 폐서인으로 살았다. 가진 것도 권력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세조의 손을 잡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남편을 잊은 척하지 않았다. 그것이 복수였다.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다. 세조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권력을 되찾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조는 52세에 병들어 죽었고 그녀는 82세까지 살았다. 세조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지만 찬양과 비난이 함께 따라다니고 그녀의 이름은 사릉이라는 두 글자 안에 고요하게 남았다.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승자가 쓴 기록 사이사이에 패자의 진실이 스며든다. 이름 없는 여인들이 만든 금남의 시장이 전설로 남고 동망봉이 지명으로 굳어지고 소나무들이 영월 방향으로 굽어 자라는 이야기가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처럼 권력이 지우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되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세조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녀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왜 복수가 되는지 그녀의 삶이 설명한다. 권력이 원하는 것은 때로 상대의 죽음이 아니다. 굴복이다. 인정이다. 내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세조가 그녀에게 물자를 보낸 것도 어쩌면 그런 의도가 섞여 있었을지 모른다. 저 여인이 내 손에서 먹고 산다면 그것은 곧 내 정당성을 그녀가 받아들인 것이 된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거절했다. 굴복하지 않은 채로 살아남은 사람은 권력이 끝난 뒤에도 남는다. 세조의 치세는 끝났다. 예종도 성종도 연산군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방향은 사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그리워했던 마음이 능의 이름이 되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른다.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녀는 그것을 61년 동안 했다. 화려하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루를 닫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는 것이다. 정순왕후 송씨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다. 말이 아니라 64년의 시간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닿는 이유가 거기 있다.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한 여인이 오직 살아남는 것만으로 역사를 이겼다. 그 조용한 승리가 수백 년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이미 복수의 시작일지 모른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어떤 힘이 되었나요?